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 명기총회가 있는데, 일단 동계학술대회는 메인 토픽이 이제 위지통, 소위 위성 지리 통계, 그래서 위지통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탄소제로 2050과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이 메인 토픽 자체가 상당히 거대한 이론이라든가 또 담론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것까지 우리가 터치하기가 쉽지. 입장을 제가 수락을 하겠습니다. 최정석 교수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션이 이제 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스마트 지방 환경 도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은 소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이라고 해서 스마트 지방 환경 도시 키워드들이 다 상당히 많은 담론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90분 정도입니다. 10시 반에서 12시까지라서 그 시간 동안 오늘 한번 최대한 발제자 3분과 토론자 4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지만 지금 한번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겸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자의 아까 최정석 교수님 들으셨나요? 네, 임시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창석 박사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연구원의 홍창유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제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홍창유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3분의 오늘 발제가 있겠고요. 토론회는 순천대학의 양광식 교수님, 양광식 교수님 오디오를 켜놓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 이명백 교수님. 예, 저 이명백입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 제가 얼굴이 좀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예. 권성문 교수님, 대구대학의. 권 교수, 예, 오디오를 꺼놓으셨네. 예, 권 교수님 같이 인사하시죠. 들리나요, 권 교수님? 예. 인사는 하시는데 말이 안 들려 지금 뭐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천대학의 김규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제 화면상으로 잘 다 안 나타나서 지역개발학회는 이렇게 됐고, 예. 일단 오늘 소주제를 소화할 모든 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자가 3분이신데 주어진 90분 범위 내에서 최 교수님 발제 괜찮으시죠 지금? 아니,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박창석 박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먼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 교수님, 그 다음에 최정석 교수님, 홍창유 박사님 3분의 발제를 이어서 듣도록 하되 한 분당 시간은 한 15분에서 맥시멈 20분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컴퓨터 시간이 있어서 시간 통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5분에서 20분 범위 내에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은 7분, 그리고 정 길으면 이제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창석 박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 지역정책으로서의 스마트 그린 도시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제가 발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유해서 발표를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예. 어떻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뭐. 예, 그럼 제가 그게 오히려 발제하시는 분이 컨트롤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권한을 좀 주시면 예,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역 정책으로서의 스마트 그린 도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스마트 그린 도시라는 정책 사업들이 발생된 배경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지역 정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게 배경 및 목적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에서도 기후에 대한 위기라든지 혹은 생태적인 위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도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는 이 그림이 UN SDG 그 UN에서 그 서스테인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2019년에 좀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면 전 세계의 육지의 면적에서 2% 정도가 도시가 차지하는 것이 전 세계 육지 면적 2% 정도에 불과한데, 현재 이러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거주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55% 정도 되고, 이게 2050년까지 보면 한 68%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도시의 경우, 그렇게 이제 많은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있고, 그다음에 밀집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GDP 발생에 있어서의 80%가 결국은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경제적 활동과 인구의 집중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에는 75%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에도 66% 정도가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자원의 사용의 경우도 굉장히 현재도 좀 많지만, 우리가 2050년까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어떤 물질 사용을 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한 2배 이상의 물질 사용이 계속 증가된다라는 측면에 대한 그 보고서를 떴고요.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혹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도시 내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 도시 내에 많은 인구가 거주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연간 사망하는 사망자 수의 경우에도 약 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태적인 문제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태적 위기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기후 및 생태적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관련된 정책들이 종합적이기보다는 좀 단편적인 형태의 어떤 사업 위주로 중심이 돼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탐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혹은 적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속 가능한 혹은 기후나 생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어서 어떤 체질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은 좀 부족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도시에 대한 환경을 좀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전혀 그런 배제는 전혀 안 되었느냐라고 하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환경관리 시범도시라든지 생태도시라든지 혹은 지속가능 도시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이슈라든지 요구에 따라서 진행이 돼서 왔고요. 그래서 1990년의 경우에는 환경관리 시범도시라고 해서 주로 이제 환경 오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생태적인 문제를 대응해서 이제 생태도시에 대한 논의라든지 사업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9년도까지 진행된 어떤 생태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생태환경계획이라는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도시계획 체제 내에서 이제 생태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그 국토와 도시 혹은 도시와 환경이 이제 통합적 관리나 연동제에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저탄소 녹색 도시라는 사업이나 정책으로서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게 이제 탄소 중립 도시나 저탄소 도시계획 같은 것들이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저탄소 그 녹색 도시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강릉시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서구, 그 다음에 담양, 청주로 진행되면서 그 타이틀에 대한 명칭도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로 바꾸어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탄소에서 약간 지속가능 도시로
전체적인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넓혀서 사업에 대한 진행이 됐었고, 현재는 이러한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의 사업들이 단량을 마지막으로 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참고로 해서 그런 강릉이라든지 청주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강릉에서는 경포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와 관련된 녹색기술 산업의 테스트베드화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청주의 경우에는 생태교육이라든지 수목원, 체험장과 관련된 것들을 그 매립 종료가 된 매립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바 있고요. 부산 서구의 경우에는 그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혹은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구현지에 대한 계획적 모델을 좀 만들었고요. 담양은 생태, 사회,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좀 가능다운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더 귀한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기후나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흐름을 좀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도시의 외환적 확산이라든지 하는 것들로 발생된 자연 생태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훼손에 대한 부분들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또한 도시의 녹색 전환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도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혹은 국내적인 정책 동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이 클레이에서 그 지속가능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5가지 경로, 전략적 목표와 경로들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나 혹은 쓰레기와 같은 자원에 대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배출에 대한 전략들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었고요. 두 번째가 생물 다양성의 생태계 보호를 줄여나가는 자연 기반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 대한 재활용이나 그 순환적인 도시 공책을 만드는 순환적 발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라든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혹은 환경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회복력 있는 측면들을 가져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이 결국은 이제 포용적인 도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중요한 그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적 단위에서 진행된 것들을 보면 뉴욕이라든지 LA 같은 경우에 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차원에서 그린딜 혹은 탄소 중립에 대한 도시 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뉴욕의 경우에는 완 뉴욕 2050 이런 제목으로 해서 2050년까지의 그 살기 좋은 기후 포용 경제라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도시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그 솔라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혹은 쿨루프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든지 혹은 맨하탄 지역에 있었던 홍수, 침수가 발생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했고요. LA의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완전히 그린 뉴딜 계획으로 바꿔서 그린 뉴딜 계획을 지향하는 그 계획으로 바꿔서 수립을 했었고, 그래서 100%의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들겠다.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다 100%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한 과정이 좀 정의롭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풍요로운 녹색공 경제로 도시를 바꾸겠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린 뉴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00%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일자리를 40여 개를 만들고, 또 도시 내에서 필요하다면 2021년까지 약 9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더 심고, 물에 대한 순환은 100%다 순환하는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들을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그린 뉴딜 전략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유럽 그린 뉴딜 전략을 만들어서 2030년까지 2090년대 온실가스 목표를 기존에 제시했던 40%보다 10% 내지 15% 정도 더 높여서 경로를 좀 더 저탄소로 탄소 중립을 좀 더 강하게 촉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대륙이 되겠다라면서 강력하게 제시했었고요.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적 권한을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1조 유로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러한 에너지라든지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공정한 전환 기반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나 건물, 산업, 교통, 농축산, 생물 다양성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환경보호라고 되어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서 기존의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분들을 탈탄소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 기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존의 환경을 좀 훼손시키지 않는 것들을 기본적 원칙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2020년 7월 달에 한국판 UD를 만들었고요.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 침체에 대응하면서 그 세계적인 동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탄소 중립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판 UD를 제안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 2050년 그 당시에는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제시했지만 같은 해 10월 달에 2050 탄소 중립을 목표화하고 비전화함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녹색 산업 자체를,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저탄소나 녹색으로 바뀌는 형태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의 대표적 사업 중에 하나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이 마련이 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지역 맞춤형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후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측면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라는 것이 구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도시는 기후 생태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보셨던 도시의 녹색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어떤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자원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주민의 편의를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스마트에 대한 기술들을 활용한다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이 기획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의 경우에는 미래 환경 도시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비전을 기본으로 했어요. 크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겠다. 그래서 기후 탄력 사회를 만들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높여가지고 어떤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환경적 불균등이 지금보다는 더 심화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신뢰성이나 응집력 같은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포용성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지난 50년 동안에 어떤 그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생태적 훼손에 대한 부분들도 그 개선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과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주도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환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그 혁신 사업을 발굴해 확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좀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아까 4대 목표를 좀 만들었고요. 회복력, 저배출, 생태보건, 인간 중심의 4대 목표를 기본으로 해서 기후 탄력, 물순환, 물안전 안심, 미래차, 자원순환, 생태보건, 휴식, 청정대기, 환경교육, 생활환경과 관련된 10개 사업 내용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좀 만들도록 제안하는 사업 내용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에 약 9월 달에 고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12월 달에 선정을 했는데 고무 가이드라인에는 종합선도형 사업과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선도형 사업은 아까 보셨던 10가지 사업 유형 중에서 3개 이상의 사업 유형을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국비 최대 100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66억 원 정도가 추가되니까 사업 예산은 167억 원으로 해서 5개 소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형 사업은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2개 이상의 사업 내용을 결합하고 그 2년간 국비 및 지방비를 합쳐서 100억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총 25개 지하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20개, 종합선도형 사업 5개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설명드린 총 25개 사업이 선정이 됐었고요. 수도권이라든지 강원도 혹은 충청권이나 호남권, 경상권 그리고 제주도
포함해서 이렇게 총 20개 사업들이 각각의 기초 단위 혹은 단위를 중심으로 선정이 됐고요.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떤 기초 지자체, 그러니까 시나 군이나 구에서 선정이 됐었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 내 6개 지자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그 관련된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관련된 6개 지자체가 모인 협력형 사업을 제안한 것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가진 기초지자체가 없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사업을 신청했고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주요 대상 및 현황으로 보시면 대상 및 현황은 이렇고요. 주로 전체 사업들을 보시면 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혹은 생태 회복과 관련된 어떤 사업 측면으로 좀 다양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 기술에 대한 경우에도 예방이라든지 저감과 관련돼서 하는 것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아직은 주로 이제 문제 해결이나 대응보다는 주로 이제 환경적인 특성을 좀 고려해 볼 때는 예방적인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유형의 경우에는 기후 탄력이나 물순환, 그다음에 자원순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청정적이나 생활환경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재생돼서 주로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유형들이 발굴되고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발굴된 것으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4군데를 저희들 좀 가는데요. 첫 번째는 팔복습 넷제로 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진행됐었고요. 이것은 주요 사업들은 그 마을수업 조성 사업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 지역이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요.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마트 그린 사업을 붙여가지고 그 마을수업을 조성하고 그린 에너지 마을을 좀 조성해서 확대하는 사업들이 제시가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상주의 경우는 북천을 따라가지고 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를 좀 집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클린로드나 클릭로드, 그다음에 빗물절을 따라서 하수를 재이용하거나 혹은 친환경 자동차 혹은 생태 공간을 좀 바꾸는 형태의 사업이 됐었고요. 강릉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측정하고 그것들을 주민에게 공유드리고 그중에 특정 지역들은 리빙랩, 기후환경 리빙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만들었고요. 순천의 경우에는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이 중심이 돼서 해결하는 대표적인 모델을 좀 만든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지역 정책, 이렇게 이제 사업들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새롭게 이제 사업이 선정되고 올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문제를 좀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개선돼야 된다면 첫 번째는 결국은 공간 환경 기반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혹은 그 정책 사업화하는 것이 좀 뚜렷하게 돼야 되겠다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취약성의 진단이라든지 혹은 환경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 취약성을 진단한다든지 혹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건물들이 좀 취약한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조사나 영향권에 대한 분석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취약 공간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가지는 공간을 좀 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를 좀 발굴하고 그것들을 묶어서 전체적인 어떤 특화 사업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특화 솔루션 계획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공간환경 기반의 어떤 정책 사업화가 조금 더 강화돼야지 지역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델화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이제 문제 해결형 유형과 종합선도 유형으로 2년간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지역 주민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아까 보셨던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결과를 보면서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작은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초기 사업을 실행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형 유형이나 종합선정 사업을 본 사업 실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레벨업 사업이라고 해서 완료된 이후에도 좀 모니터링 결과를 봐서 좀 필요하면 성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나 종합선정 외에도 조금 일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혹은 재정적 여건이 좀 낮아가지고 어떤 재정 투자가 좀 어려운 곳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 대표적인 모델도
도시의 작은 단위에서 벗어나서 도시라든지 좀 더 넓은 그 권역 단위로 좀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도로 현재 2년 중심의 사업들이 좀 더 10년 내에 큰 사업들을 발견하고요, 발전하고, 그다음에 현재 공모 중심의 사업 방식도 컨설팅 방식을 섞어서 좀 다양화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로관리형 사업이라든지 주민 참여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로,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피드백되어서 결국 2020년, 2030년, 2040년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중장기 추진 전략 하에서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좀 결합되는 방식으로 좀 발전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표준 지표를 좀 만들어서 그 사업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의 결과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 기반에 대한 주민 참여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에만 주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완료하는 단계, 그다음 후속 사업을 다시 발굴하고 다시 추진하는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 이러한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제안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석 박사님이 오늘 지역정책으로서 스마트 그린 도시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20분이 길지 않습니다. 짧죠. 말 시작하면 뭐 그냥 있는 거 주어진 거 사실 이렇게 쭉 훑어 나가기도 바쁠 정도인데 시간을 워낙 많은 방대한 양인데 어쨌든 뭐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정책 흐름, 또 우리나라의 정책들, 그리고 발전 대안도 한 3가지를 압축해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사족을 붙이면 시간만 소비할 것 같아서 소위 이제 2번째 토픽으로 우리 최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최정석 교수님? 네, 지금 저기 파일을 띄우고 있는데 왜 오늘 컴퓨터가 파일이 지금 안 열립니다. PDF 파일이. 지금 뭐로 하시는 거예요? PDF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네, 뭐 저에게 얘기를 하시죠. 뭐 넥스트를 말씀해 주시면은. 네. 교수님 저도 열렸습니다. 제 것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하면 되죠? 예. 공유를 해서 우리 이명백 교수님 차 저희가 나오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보이시죠? 예.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냥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심이 되네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 학술대회 때문에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LH에서 했던 과제의 뒷부분을 제가 맡았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개발 전략을 이제 발굴을 할 때 그럼 이게 지방 도시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좀 적용하고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드린 것을 오늘 지역개발학회 세미나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이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정책하고 개발 사업이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이런 변화의 전망이 대부분 다 이제 수정돼야 될 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래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봤는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새로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어제 예일 대학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의 변화를 예일 대학 교수 한 분이 요약을 해가지고 한 걸 봤는데요. 2024년까지 코로나는 계속 영향을 줄 것이고, 그다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대비를
2, 3년 내에 해야 되는 인류적 과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하여튼 세계적인 방향성을 보니까 스마트한 도시, 그 다음에 지역 주변 농촌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건 뭐 아무리 인구 감소의 시대에도 지역이 죽으면 서울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동방 성장해야 되나, 귀족이 잘 살아려면 노예도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우리의 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 돼야 되고, 또 정의로운 발전, 포용적 성장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세계적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장은 통합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통합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희생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지역에 기반을 둔 성장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취약계층이 더욱더 취약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나 여러 가지 복지 향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개발 전략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생각, 방향성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계획을 살펴보니까 국가 계획도 뭐 이런 최근에 경향을 갖다가 반영을 한다고는 했지만 코로나와 같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국토계획이라든지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환경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토종합계획, 환경종합계획 빨리 수정계획을 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왔잖아요. 그 1년 사이에.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우리가 균형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비판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세상이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시 농촌의 관계라든지 공간 형성하는 모든 부처문에서 녹색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좀 핵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 여러 가지 균형 개발 사업을 보니까 앞으로 시사점은 에너지 이용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배출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단위 사업, 지자체별 단위 사업, 230-40개가 되는 지자체가 단위별로 사업을 자꾸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자체가 우리가 공동으로 모든 일을 해서 서로가 사는 경쟁은 나를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더 많이 먹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경쟁은 결국 피로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지역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생적 지역개발 사업.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2021년 지금도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쟁을 유도합니다. 경쟁으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게 편하거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은 결국은 상호 파괴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협력이 중요합니까? 협력.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분명한 역할과 책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나누지 않으면은 민간은 민간대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공은 공공대로 또 공공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업이 지속적이 안 되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균형 개발 글로벌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또 하나의 전략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해야 되는 어려운 계획적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균형 개발 사업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 전략을 만들 때 이제 좀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꾸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자. 우리나라는 230개 이상 지자체가 몇 개인지 정확하지 않은 230개 이상의 지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존 사업 중복 최소화라든지 아니면은 거대 과잉 개발이 이제 억제돼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한 제도의 취지 어긋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지자체끼리 중복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부처에서 지원 가능한 여러 가지 융복합 개발 사업을 자꾸 부처, 경부부처가 만들어내야지. 그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지방이까지 하면 어렵고, 그러면 다부처가 지원 가능한 융복합 개발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 세 번째 지자체 연계개발 사업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개발에 한해서는 공공이 조금 선도를 해주고, 왜냐하면 지역은 여러 가지 예산이 적으니까 대신 공공은 선도만 하고 민간이 주도해야지 1부터 100까지를 갖다 공공이 하겠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많이 개입하면 망한다라는 것은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씨를 뿌려주고 씨를 걷고 먹는 것은 민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지역개발이 지역균형개발 사업도 하고 뭐 많은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주시 지역균형개발 사업 분석을 저도 평가에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균형개발 예산이 나오고 돈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는 이제 균형개발이라는 명목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환경이나 기후 이슈 같은 거는 상당히 배제가 됩니다. 다 균형개발 사업은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환경과 기후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제는 좀 나가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침체나 지역 낙후 인구 감소가 최우선 전략으로 고려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맥락을 좀 엮어가지고 나름대로 10개의 사업을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일부는 다른 데서 제안돼 있고 일부는 새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단기, 장기라고 나눴는데 사실은 단기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고요. 결국은 모든 사업이 단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또 이번 정부에서 발표했지만은 뭐 주택 공급도 단기에 안 되는데 주택 공급보다 더 복잡한 지역개발 사업을 단기에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먼저 해야 볼 사업, 장기 해야 볼 사업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기 해야 볼 사업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개발 전략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00개의 산업단지가 산업단지입니다. 그냥. 그래서 산업단지와 지역개발이 지금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농공단지가 600개가 가깝습니다. 근데 600개나 되는 농공단지 지역하고 따로 놉니다. 농공단지, 지역은 지역. 지방산업단지 많거든요. 산업단지 따로, 지역 따로. 그래서 그러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산업단지도 죽어갑니다. 지역도 죽어갑니다. 그러면은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을 뭘 엮는 사업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 산업단지 연계한 개발 전략이고요. 하나씩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일 주거 복합단지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거는 주거, 일은 일.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은 일과 주거를 함께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일 주거 복합단지는 뭐 제조업 연계형 주거다. 지금 주거단지는 제조업 못 들게 하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이제 형태가 변하면서 주거 연계형 주거단지. 그 다음에 지금 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농림부가 쓰기 싫어해가지고 융복합 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것들도 현재는 주거단지를 구조적으로 6차 산업단지에 주거단지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배후단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 융복합 주거단지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귀농 귀촌 지원 정주 기반 조성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이지도 못하고 사업이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 정착했다가 많이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래서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주기반 사업 좀 해야 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6차 산업 혼합 주거단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림부가 주거 개발을 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천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만들면 그냥 육천산업단지 하나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복합 기능을 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농부와 융복합 지구를 결합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촌 융복합 미니 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자고 제안한 거고요. 네 번째는 스마트 건강 주거단지 조성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에도 보건소는 다 있습니다. 보건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에 또 병원 다 있습니다. 근데 병원이 지방에 죽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뭐 15층짜리 저희 시골 마을에도 15층짜리 병원이 있는데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립병원이 있는데 도립병원도 뭐 통통 빕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병원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지역을 째보자. 오늘날은 코로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병원 인프라가 없어서 죽던데 우리는 15층이 되는 병원이 3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병원이 빈다, 논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기능을 좀 넣고, 그 다음에 건강복지 생활 인프라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행권 규모, 4km를 제한했는데 4km짜리로 해서 조성을 해주자. 그리고 여기에 또 감염 안전지구, 특화 사업을 감염 안전지구도 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5번째, 공원녹지 확충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엔, 지금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공원녹지 서비스 요구는 계속 늡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원녹지 수요는 굉장히 느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원 일몰제가 이제 공원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서 지자체 공원 못 만들거든요. 근데 경원이 공원을 폐지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원에 대한 수요는 소득에 따라서 계속 높아지는데 공원은 공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공원 서비스를 넣어줘야 되는 난제입니다, 난제.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새롭게 공원을 좀 만들어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빌딩 공원입니다. 주차 빌딩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공원 빌딩을 만들자. 더 쉽잖아요. 오히려 주차 빌딩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공원 서비스 확충 제도,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제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원 녹지 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제안하는 거는 빌딩 공원을 만들자. 10층, 20층, 100층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 빌딩을 만드는데 그거 못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주거 수요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시적 직업자들이 많잖아요.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IT 산업이라는 게 기본이 원래 프리랜서들이랍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많지 않대요. 다 그 사람들이 이게 자유직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동 수요가 있는데 이 이동 수요를 대응한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부 전략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다 슬라이드 한 카트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거니까 스마트 전략,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보다는 더 복잡한 개념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 과소, 드디어는 소멸이 되었는데, 저희 고향 마을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자연불락이 있었는데 자연불락이 대부분 없어지고 있습니다. 열집 있던 노인 한 분만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이제 이렇게 자꾸 마을도 줄어드는데, 그걸 갖다가 빨리 인위적으로 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을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노령화,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 노인들 2분 사시는 마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을권을 좀 재구성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입니다. 스마트 에너지는 스마트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스마트 농업 경제단지를 만들고 마을은 스마트 빌리지를 해가지고 서로가 연결되게 이렇게 좀 재묶음을 하자는 그 주차장 아이디어. 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인구 감소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공간을 좀 재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공간을 재편해야 되는데 인구 감소뿐이 아니고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이 공간 재편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편은 지역 측면에서는 도시권을 떨어뜨리고는 지역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도시권하고 농촌하고 좀 붙이는 공간 재편 전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도 살고 공간도 지역도 살고 하는 전략을 좀 유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공생과 상생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공생은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인데 상생은 둘 다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도시와 연결되는 지역개발 전략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압축 방식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구가 주는데 서비스 요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거리를 수렴하는 방식, 결국 스마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서비스를 압축해주는 방식이요. 스마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리에도 불구하고 동지대 공공 서비스를 공급이 가능한 스마트 도시권을 만들어 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스마트 도시권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개발 사업 예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 지역 공간 재편은 스마트 압축 연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모 축소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는 축소하고 기능 강화. 즉 도시 규모 축소는 도시를 자꾸 조금 줄이자는 거죠. 대신 기능을 줄이면 사람의 행복감이 떨어지니까 기능을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적으로 볼 것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좀 부족하다, 한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 예를 들어 서해안권의 우수한 해안 생태 자원들을 갖다가 이용하자. 예를 들어 남북 적경지대의 훌륭한 우리가 평화 유산 자원을 좀 이용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큰 전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에서 생태 기반 시설을 도입하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도시에서 쌓은 53개 도시 기반 시설과는 달리, 그걸로는 뭐 환경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니까 그거와는 달리 새로운 기반 시설을 좀 만들어 보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태 기반 시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그린 인프라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그린 인프라는 부족하다. 왜? 법제화돼야 되니까. 아예 기반 시설로 법에 들어가자라는 뜻으로 해서 생태 기반 시설로 했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박창석 박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법제연구원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기후 생태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법제화를 지금 하기 위해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환경부가 굉장히 노력만 하면은 기후 생태 시설이 하나의 도시 기반 시설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개념적인 수준으로 이제 그 전략 사업으로 던졌고, 만약에 LH가 더 앞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제 후속적으로 더 다듬을 것들이 많다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압축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홍창효 박사님의 주민과 함께 구현하는 스마트 블루 아일랜드 제주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공유해 주시고 예. 하십시다. 예, 보이시나요? 예, 됐습니다. 예. 오늘 그 주민과 함께 구현하는 스마트 블루 아일랜드 제주의 모델을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제주연구원의 홍창유 책임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 드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가 처해 있는 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간단하게 좀 찝어보고, 그리고 좀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제주가 특히 추구해야 되는 그 도시주의 측면에서 블루 얼바니즘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가 가고자 하는 이 3다수가 유명한데요. 3다 도시 모델을 그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주가 현재 좀 처해 있는 문제는 그 산업 구조가 관광 산업에 굉장히 좀 그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도 주요 이슈가 되고 사실 관광 산업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 제주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주변에 사실 제주와 경쟁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관광 산업 중심의 이 산업 구조가 이 경쟁력을 많이 잃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제주 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뭐 LP 충전소라든지 이런 그 산업 구조가 굉장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60% 이상이 폐업을 하는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에너지 측면에서도 제주가 과거 10년간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좀 집중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너무 에너지가 또 어느 측면에서는 과잉적으로 초과 에너지가 생산되는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익성 문제, 효율성 문제가 많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성 측면에서도 제주를 여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느끼십니다. 그래서 1인당 차량 보유율 또한 전국에서 뭐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곳이고 거기다 또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관광객들과 방문객분들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그 제주 도민분들도 똑같은 좀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이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과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도 사실 제주가 그렇게 좀 안전하고 굉장히 쾌적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은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제주 또한 그 미래의 이 스마트 도시, 도시 성장에 많은 모델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압축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 얼바니즘 모델을 제주를 통해서 투영해가지고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 이제 스마트 블루 얼바니즘의 체계를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리고 교통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는 아주 편하게 좀 그 이용자 측면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장이 되고 또 정보나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오픈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거기다가 에너지,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효율성 측면, 투명성 측면 그리고 모두가 통감하는 책임감을 좀 향상시키고 거기에 정책적인 그리고 도시 계획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스마트 블루 얼바니즘, 특히 제주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개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가 가는 방향을 사업을 좀 구체성을 넣어서 이제 말씀을 올리면 저는 이제 거버넌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거버넌스 중심의 솔루션을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그 통합적인 단계로 주민 준비 단계로서 좀 구성을 해서 많은 운영을 좀 해본 다음에 그리고 실행 측면에서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그 단계별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는 현재 제주가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프로세싱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에서는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들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그 단계로서 3다 도시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 주도의 3다 도시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잡아야 되고 어떤 컨셉,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3다 모형은 이 3D, 디카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디스트럭션 이렇게 세 가지 이 아주 글로벌한 국제적인 트렌드를 맞추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몇 가지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선두 그리고 아주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더 넘어가서 글로벌 트렌드에 조금 롤모델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CFI 2030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제주가 또 특별자치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들, 그리고 에너지 자율성, 그리고 여기에 좀 혁신적인 산업들과 좀 이렇게 그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컨텐츠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3다 모형, 스마트 시티의 3다 모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이 3다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다 모형은 주민이 끌어가는 주민주도형인 이 3다 모형이 되겠습니다. 도시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실 지역 현안, 아까 처음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그런 현안들을 이 스마트 시티의 이 3D 모형을 통해서 추진해서 해결하고 거기에 맞는 또 친환경적인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3D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다가 됐는데 그 A는 바로 액터입니다. 누가 끌고 가느냐, 어떤 리더가 끌고 가느냐, 누가 참여하느냐. 그래서 그 3다 모형에는 바로 지금 제주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모델의 그 주도하는 그 체계를 해서 그 체계가 가장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 그 체계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그 리드하는 체계의 가장 큰 그 체계는 성격은 스마트 허브, 그 다음에 공유 경제 모델, 그리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모빌리티 이렇게 해서 액터들이 이 참여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3대 모형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측면, 두 번째는 오프라인 측면에서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측면에서는 이 3다 플랫폼이라고 해서 특히 주민들과 그리고 방문객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데이터들을 또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좀 혁신적인 그런 데이터 체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주는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을 스마트 허브라고 명칭이 붙어진 오프라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좀 지역적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방문객들 그리고 정주하시는 도민분들이 편리한 그런 사업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현안이 몇 가지가 아주 주요한 현안이 있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이슈. 에너지 이슈에서는 이 3다 도시 모형을 통해서 이모빌리티 그리고 기존의 그 주유소나 그리고 충전소, LPG 충전소를 전기 충전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공유할 수 있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교통체증 그리고 그 주차난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허브 앤 스포크 앤 허브의 그 개념을 도입한 거점형 그 공유 시스템 그리고 그 친환경 차량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한 조금 그런 수익 산업구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통합되는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그 좀 창조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시스템을 좀 제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그
그런 그 사업들, 쇠퇴되는 좀 사업들을 그 이모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전환되는 그런 사업 체계로 바꿔가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공유 차량 서비스나 서비스나 그런 체계를 더 확대시키면서, 그리고 데이터 체계에서도 굉장히 데이터 공유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좀 그 이용자들이 좀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리고 좀 온라인 측면에서 3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 3다 도시 모형의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에너지 허브 중심의 스마트 도시를 추구할 그런 사례에서는 생활 연계형으로 기존의 주유소가 이런 공유 차량의 그런 좀 분배 체계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관광 융합형인 시스템으로서는 뭐 중문 관광단지라든지, 그리고 주요 관광단지의 기존의 그 대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대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체계에서 조금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환경 융합형으로서는 새로 신축되고 새로 조성되는 그런 신도시 모델 안에서 이런 좀 그 대중 교통이라든지 그다음 모빌리티 체계의 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좀 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이 에너지 공유, 데이터 체계, 그리고 모빌리티,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 연계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스마트 허브 기반, 그리고 그 앞에서의 3다 플랫폼 중심의 바로 3다 도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 모델은 아마 제주의 미래뿐만 아니고 아마 글로벌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특히 경제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주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주민 만족도, 그리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수익이 나오는 수익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는 것,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이 된다고 현재 제주는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지역뿐만 아니고 또 국가적뿐만 아니고 글로벌한 그런 사업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양한 모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3다 기반의 미래생활, 미래도시권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그 제주의 구도심권에서는 컴팩트 압축도시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조금 실험하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바로 제주가 처해져 있는 그 도시 문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도시 문제들을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그런 사업들, 3다 도시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는 기존 사업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융합 통섭을 통해서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그리고 에너지도 좀 수익성, 효율성이 나오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확충시킨다는 것, 그리고 많이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현재 그 1인당 이렇게 조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도시 제주로서 불리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제주로서 불릴 수 있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주의 미래 절단, 그리고 미래에 추구하는 그런 도시 모델이다,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유를 좀 해제를 해주시고요. 얼굴들 보십시다. 이게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희 박사님 주민과 함께 구현한 블루 아일랜드 제주 발제를 그래서 3편의 오늘 논문 발제를 다 들었습니다. 지명 토론자로 이제 4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제가 컨트롤 잘 못해서 5분 이내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양광식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뭐 기타 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양광식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주의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 주제인 우리 지역 발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 그린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문제와 지역 단위의 고민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인 제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은 결국 지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박창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들을 공모 방식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은 조금 더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추진하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조류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는 도시기본계획처럼 약간 의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환경도시라든가 어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은 이제 참여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모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땐 조금 더 의무화하고 그것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번째는 이제 제주 사례를 포함한 듯이 어떠한 새로운 정책 단위는 사업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개념화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결국은 각자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도시 솔루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 자체 역량을 고려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하는데 그 협력의 주체에서 우리 제주 모델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은 대학이라든가 기업, 다시 말하면 소셜 리빙 랩을 선도하고 있는 협력 주체로서 그 지역의 대학의 역할, 특히 구성원, 더 나아가서 도시 현장 삶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학생들의 어떤 소셜 리빙 랩 개념들을 조금 더 같이 참여를 시키면 결국은 도시 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가시적으로 빠르게 만들면서 사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의 3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를 가지고 접근한 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참여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작동 기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협력의 폭을 좀 넓히고 그것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와 약간의 의무화할 수 있는 뭔가들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계속 학술적 논의, 다시 말하면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밖에 되지 않는다. 기술은 그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라는 현재 삶의 공간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과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2번째로 이명백 교수님 가능하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이게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게 지속되려면 첫째는 시장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러려면 민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2번째는 결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하려면 지자체의 역량이 중요한데 지자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자체의 맨파워하고 재정은 점점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자체 역량 강화 두 가지가 두 가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성수님 말씀하신 귀농 귀촌 이게 사실 한국에서 계속 통계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귀농은 5%가 안 됩니다. 귀농은 5%가 안 되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전국으로 퍼지고 반면에 귀촌이 95%가 넘는데 이분들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수도권하고 충청 북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따라서 귀농과 귀촌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사실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귀농 귀촌을 묶어서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적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권성문 교수님 네,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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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 들리시죠? 야, 예, 예. 예, 좀 전에는 제 컴퓨터가 이상해서 안 들려가지고. 다시 아이폰으로 연결시키신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아이폰. 우선은 저는 이제 뭐 최정석 교수님이랑 박정석 박사님, 홍창일 박사님 너무 좋은 발표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홍창일 박사님하고 최정석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하신 거를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이명백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양광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민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나 이렇게 내려줘서 한다고 해서 어떠한 데이터 솔루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민간이 참여해서 이게 수익성이 나야지 어떠한 이제 사업의 성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정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뭐 주택 이제 개발할 때 6차 산업 혼합 주거단지나 이제 스마트 건강 주거단지 뭐 이제 이동 순환형 임대주택 개발 이런 것들 할 때도 민간 사업자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단지 개발을 하려면 정부에서 모든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것을 재원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민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로 가기 전에 연구원에 있었을 때 이 이제 홍창효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3다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공공에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건지 민간에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민간이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공공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융합해야지 이게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최고의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공이 주도하다 보면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안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뭔가 이제 재산이니까 그걸 안 내놓을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주도하다 보면 공공에서는 민간이 니네가 이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냐 하는 그런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그런 알력 싸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누가 하는 게 올바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박창석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평가 연구에 대한 뭐 자문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도 이 지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지표를 만들 때 시민들이 모니터링할 때 어떤 지표를 만드느냐, 모니터링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 지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규식 교수님. 네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식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주제가 균형 발전을 위한 스마트 지방 환경 도시인데요. 저는 일선 이제 기자 생활을 올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방의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건설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아까도 방금 앞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중심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스마트 시티라 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 기반 시설에다가 정보통신, 즉 ICT를 접목시키는 단순한 형태에 그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이제 활동한 지역인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신도시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기술 혁신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사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지역의 계층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판교 신도시가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냥 판교 신시가지라는 구성을 해갖고 정말 IT 기업들만 유입을 시켜서 매출만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판교, 2판교, 그 다음에 이제 금토지구라고 옆에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요즘 정부에서 하는 K유들 시범사업을 구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저탄소 친환경 공간의 그린 뉴딜, 또 디지털 경제 공간의 디지털 뉴딜, 포용과 공유의 혁신 공간 휴먼 뉴딜,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스마트 도시였냐는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뉴딜 시범 도시를 구상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업. 김 교수님 조금 마이크 앞에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잘 듣깁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과 시민들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산업 중심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아까도 제주 우리가 알려던 제주를 이야기했을 때 지역 대학도 연계해야 된다. 이런 주민, 기업, 지방정부 대학이 하는 조금 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하세요. 예. 지금처럼. 지금 잘 듣깁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정부와 기업과 우리 대학과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지금 스마트 도시를 건설해야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요, 그동안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으로 건설돼야 되고,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같은 데는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제주도 같은 데는 제가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냐면 제주도 강에서 내려서부터 떠날 때까지 있잖아요. 그런 정부에서 이번에 지적을 했듯이 모든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오디오가 거의 안 들리는데 이제는.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근데 좀 전에는 거의 안 들렸어요. 그게. 잠깐만요. 예,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듣게요? 예. 지금은 잘 듣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 이게 자꾸 끊겨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스마트 우리 그린 도시를 구성해야 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김규식 교수님 그 오디오 시스템이 뒷부분이 조금 잘 안 들렸지만 요약을 하면 어쨌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 중심의 그런 소위 이제 도시개발, 스마트 도시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판교 신도시를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기업과 대학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이런 좋아진 모습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네네네. 예. 자, 지금 이제 지정 토론자 네 분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발제하신 분 중에서 특별히 지금 네 분 토론자가 특정한 어떤 발제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죠. 우선 박창석 교수님, 박창석 박사님 가능하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저는 뭐 특별한 지적은 해주신 거 없고 예, 예. 없어서 뭐 특별한 지적이나 뭐 질문은 없어서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요. 결국은 기후 생태라든지 혹은 지금까지의 지속 가능성을 도시가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적극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전환이 조금 필요한 시기가 지금 왔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의 어떤 도시 정책이라든지 국가 지역 발전 정책이라든지 균형 정책의 중심적인 화두로 조금 더 자리 잡고 아까 양광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결국 국민이라든지 주민의 삶을 좀 보듬고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 그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의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석 교수님. 네, 다른 발표 같은 거 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보람찬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은 정부 개입이 이제 민간연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끝난다고 치면 한 5, 6년 후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변화된 제도를 다시 돌리기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 주거 확대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심의 기능을 지자체와 중앙 공동심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동심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방의 의견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역행되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이 앞으로 또 나올지 않을까 하는 또 고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홍창효 박사님. 예, 좋은 코멘트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협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과 전략들을 이렇게 좀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지역개발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비교적 그래도 참 아주 중요한 토픽들을 박창석 박사님의 지역정책으로서의 스마트 그린 도시 그리고 최정석 교수님의 지방도시의 스마트 전환개발 전략 그리고 홍창효 박사님의 주민과 함께 구현하는 스마트 블루 아일랜드 제조 이렇게 3편의 논문과 또 각각의 토론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몇 가지가 요약이 되네요. 보니까 하나는 이제 소위 기술 변화에 따른 이제 우리 삶의 터가 특히 이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이렇게 전략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물론 이제 아까 홍 박사님의 디센트럴라이제이션도 있었고 디카본 디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 공통적으로 나와서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지역이 좀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이 살려진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참여와 사람 중심의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지역 문제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논문들마다 아주 좋은 전략들이 우리 최정석 교수님 같은 경우 단기 사업 6가지, 장기 사업 4가지, 또 키워드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압축, 연계, 또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이라든가 홍창규 박사님하고 또 그리고 우리 처음에 발제하셨던 공간 환경 기반 정책 사업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정책 발전 그리고 경로 관리의 사업 체계 일종의 네트워크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늘
세 편의 논문이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좀 뽑아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고 양광석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베이직하게 의무화, 저는 이제 이것보다도 일종의 법제화라고 할까요?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법정계획이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과 민간 부분의 참여가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면 아주 조금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지역 발전 어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권성문 교수님께서 3D 그 플랫폼 얘기를 하시면서 이 플랫폼을 누가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공공에서 만드는 게 좋으냐 민간이 만드는 게 좋으냐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고민이다 그랬는데 그 고민의 한 끝자락에 해결 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시장 진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을 하자. 그 대신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다만 공공 부분이 선점을 해서 그 플랫폼을 만약 만들었다면 좀 더 싸게 그 플랫폼 이용에 관련된 서비스 어떤 수가가 좀 낮게 책정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민간 부분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플랫폼 구축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한 소위 이제 비용 수익을 이렇게 거둘 수 있어야 되고 또 쓰는 사람은 유저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않겠나. 그건 누가 만들든 그 시장에 선점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그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공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그 시장경제 원리에 소위 인비지블 핸드의 프라이스 책정이 공정하게 될 수만 있도록 하면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잠시 이제 토론하시면서 생각했던 것들이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했지만 최정석 교수님 말씀했지만 소위 government come again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을 직접 통제라고 이게 뭐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봤지만 제가 네덜란드 쪽 사람들이 그렇게 과격한 줄 몰랐어요. 뭐 불 지르고 그게 단순히 이제 토금을 9시 이후에 뭐 이제 못하게 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불을 지르고 막 그랬더라고요. 로테르담에. 그걸 보면서 이 자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적이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담론들이 참 많지만 지금 당장도 뭐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가 가능하지. 그게 이런 기술적인 것들 또 그런 기술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세미나도 사실은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면서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